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샘솟게 하는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그릿이라는 책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릿에 대해서는 책을 읽지 않았을 때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그릿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그릿에 대한 정의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력, 끈기의 힘, 무언가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그릿이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이 책을 더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단어 자체에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은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릿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내면이 강한 아이는 어떻게 길러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중요 문구와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제1장 그릿, 성공의 필요 조건에 대한 챕터에 대한 요약인데요. 그릿, 투지, 열정, 불굴의 의지 등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단어다. 어떤 성과를 이루는 데 필요한 핵심 능력이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이 책에서는 이 그릿이라는 것을 역경을 이겨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지표로 설을 풀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장, 우리는 왜 재능에 현혹되는가? 우리 대다수는 외적 한계 때문에 발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넘치게 갖고 있지만 매우 특출한 사람만이 그 능력을 전부 활용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내가 볼 때 재능에만 집착하는 자세가 해로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하다. 재능만 집중 조명함으로써 나머지 모두를 가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릿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의 실제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보낼 수도 있다. 이 장에 대한 요약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재능에 의해서 재능에 대한 더 후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재능주의, 재능 우선은 노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그 평가를 받는 대상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조직에 있어서 마이너스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앞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무엇에 대해서 칭찬을 하려고 한다면 재능보다는 노력에 대한 칭찬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3장, 재능보다 2배 더 중요한 노력. 여기 보면은 공식이 있습니다.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더블 제곱. 결국은 성취는 재능보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모든 완전한 것에 대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묻지 않는다. 니체는 말했다. 대신 우리는 마치 그것이 마법에 의해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현재의 사실만을 즐긴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 성공한 사람들이나 어떤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에 더 평가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얼마만한 노력을 했는지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선수, 우리는 그들을 보고 천재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면을 열어보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술가의 작품 속에서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지 못한다. 니체는 말했다. 그 편이 나은 점도 있다.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반응이 다소 시들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완성된 탁월한 기량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일상성보다는 신비함을 선호한다.
그렇다면 탁월성의 실체는 무엇일까? 니체가 내린 결론도 댄 챔블리스와 똑같았다. 사고를 한 방향으로 모아 모든 것을 소재로 활용하며 자신과 타인의 내면을 부단히 관찰하여 어디서나 본보기와 자극을 찾아내고 지칠 줄 모르고 자신의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 윌 스미스가 보기에 성공은 곧 끝까지 해내는 것이었다. 그는 연예인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남들과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면 러닝머신 위에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뿐입니다. 나보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나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성적 매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도 있을 거고 나보다 9가지가 나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러닝머신에 올라간다면 그 사람이 먼저 기권하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나는 여기에 기술이 성취와도 다르다는 말을 덧붙이고자 한다. 노력하지 않을 때 당신의 재능은 발휘되지 않은 잠재력일 뿐이다. 재능이 기량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노력은 재능을 기량으로 발전시켜주는 동시에 기량이 결실로 이어지게 해준다. 3장에 대한 요약입니다. 결국 이 장에서는 노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 곱하기 노력.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재능으로 치부하기를 좋아한다. 이제 이에 대해서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하지 않으므로 달성할 수 없는 많은 것들에 대한 것을 달성한 것에 대한 재능으로 추구함을 멈추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장, 당신의 그릿을 측정하라. 폭죽은 순식간에 찬란한 불꽃이 사라지고 쉐익 소리와 몇 줄기 연기, 화려한 기억만 남긴다. 반면에 게틀먼의 여정은 나침반과 같은 열정을 보여준다. 나침반은 만들고 방향을 맞추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제대로 맞춰주면 길고 구불구불한 길에서 원하는 곳으로 끝까지 길을 안내해준다. 열정은 날마다 잠들 때까지 생각했던 질문을 잠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옆걸음질 치거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기를 열망한다. 극단적일 경우 그런 집중력이 집착으로 불리기도 한다. 열정이 있다면 모든 행동의 의의를 궁극적 관심, 즉 인생 철학에 부합하는 데서 찾게 된다. 열정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만든다. 어떤 장거리 여행이든 돌아갈 일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상위 수준의 목표일수록 이를 고수하는 것이 옳다. 나도 개인적으로 연구비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거나 실험에 실패했을 때 너무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런 실패가 정말 쓰라리긴 하지만 너무 오래 곱씹어 생각하지 않고 넘긴다. 반면에 중간 목표는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솔직히 나의 궁극적 목표, 피트 캐럴의 용어로는 내 인생 철학을 바꾸는 일은 어떤 이유로든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일단 모든 부품을 찾아서 조립한 내 나침반은 몇 주,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같은 방향을 가리킬 것이다. 여기는 이제 그릇의 척도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단순한 변덕으로 과제를 포기하지 않음, 새로움 때문에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며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성향, 의지력과 인내심의 정도, 한번 결정한 사항을 조용히 밀고 나가는 결단력, 장애물 앞에서 과업을 포기 않는 성향, 끈기, 집요함, 완강함. 수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며 이렇게 결론 내렸다. 지능이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상위권에 속하면서 끈기가 유달리 강한 이들이 지능이 최상위권이면서 끈기가 다소 부족한 이들보다 크게 성공할 것이다. 네, 이제 5장, 4장에 대한 요약인데요. 이 장에서는 열정과 끈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목표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릇이 강하다면 목표를 쉽게 바꾸지 않고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해 나간다고 합니다. 단 그 목표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깊게 고민해서
상위 목표를 잡도록 해야 합니다. 그 목표는 나침판이 되어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것입니다. 제5장 그릿의 성장 비밀. 이 장에서는 그릿을 그리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관심, 둘째는 연습. 이는 이제 어제보다 잘하려고 매일 단련하는 종류의 끈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셋째는 목적. 이는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확신이 열정을 무르익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희망. 희망은 위기에 대처하게 해주는 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심, 연습, 목적, 희망의 4가지 심리적 자산은 상품처럼 가지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다. 당신은 관심을 느끼고 발전시키고 심화하는 법을 익힐 수 있다. 훈련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 목적의식과 의미를 찾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희망을 가르칠 수 있다. 2부 포기하지 않는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6장 관심사를 분명히 하라. 졸업식 축사 연사들은 자기 일이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천직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에게도 그 이전에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다. 열정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되 조급해하지는 마라. 이미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 중 그것들 중 하나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많은 일이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재미없고 하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처음에는 몰랐던 많은 면을 알게 되고 결코 이런 점들을 완벽히 해결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려면 그 일을 꾸준히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스스로에게 흥미를 강요하는 행동입니다. 직접 해보지 않고는 당신이 계속 관심을 갖게 될 일과 관심이 사라질 일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흥미를 또다시 자극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흥미를 자극할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라. 관심이 발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대답들이 다시 질문으로 이어지게 해서 관심사를 계속 파헤쳐라. 제7장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이 발전 과정을 추적해보면 예외 없이 오랜 세월 점진적으로 기술을 향상시켜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도전 목표를 놓고 전 과정을 다시 시작한다. 그렇게 하나씩 개설시킨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숙달된 눈부신 기량이 나온다. 이 장에 대한 요약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연습하는 데 있어서 그냥 꾸준히 하는 것보다는 의식적으로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실패는 포기하기 전까지는 성공의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8장 높은 목적의식을 가져라. 자신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타인에게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 좌절, 실망, 고군분투, 희생,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목적 개념의 핵심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자신 외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인간은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도록 진화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도와주려는 욕구가 생존율 또한 높여준다. 그릇이 높은 사람들은 의미 있고 타인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동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대단히 강한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당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들, 즉 난관에 부딪히고 그에 맞서서 헤쳐나갈 수 없었던 것만 같던 위기를 잘 이겨냈을 때를 잠시 돌이켜보라. 추측하건대 그때 달성한 목표는 어떤 방식이나 형태, 유형으로든 타인의 유익과 관련돼 있을 것이다. 생업과 직업 그리고 천지. 새 벽돌공에게 물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벽돌공이 대답했다.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벽돌공이 대답했다.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백들공이 이렇게 대답했다.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그릿에 있어서도 어떤 그 일에 대해서 결국은 그릿이 그 끈기와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자기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직함보다 중요하다. 일자리를 바꾸지 않더라도 상업에서 직업, 나아가 천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서는 이제 내용은 그 동기를 얘기하면서 기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자기의 이익만이 아닌 그 타인 기여에 대해서, 사회 기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책뿐만이 아니라 좀 그 고성과, 그리고 진짜 그 누가 봐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목표나 그 성과에 있어서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사회 기여, 우리가 뭐 봉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서울대학교 그 조벽 교수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야기했을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 회사에 있어서도 자기 일만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자기 주변 동료들을 잘 도와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중 갔을 때 초고성과자는 결국은 도와주는 사람, 그 타인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타인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100%다 고성과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초고성과자는 오직 타인 기여를 하는 사람에서만 나온다고 하는 연구 결과, 논문의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타인을 돕고 싶다는 마음, 타인을 돕고 싶다는 목적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목적의식이 생긴다.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보여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생기려면 내가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 번째 계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룬 성공이 있다면 그것은 함께 나누기를 좋아한 덕택입니다. 그게 누구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든 아낌없이 주기 바랍니다. 각 개인들을 돕는다면 팀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팀을 도울 수 있으면 회사도 도울 수 있고, 회사를 도울 수 있으면 브랜드도 도울 수 있겠죠. 그리고 브랜드를 도울 수 있다면 지역사회와 국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목적의식을 기르는 방법. 지금 하는 일이 사회에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생각해봐라. 제9장 다시 일어서는 자세, 희망을 품어라. 그릿을 좌우하는 희망은 이와 다른 종류다. 이 희망은 우리의 노력이 미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 내일은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결심이다. 무력감을 낳는 요인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최초로 입증해줬다. 무력감을 낳는 요인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고통이다. 그릿의 전형들은 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나는 낙관적으로 설명한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는 감정과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은 객관적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치킨 이 내용은 미움받을 용기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데요. 아들러 심리학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모든 결과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트라우마 때문에 뭐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트라우마조차 우리가 과거를 변명하기 위한, 현재를 변명하기 위한 핑계고, 모든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해석의 결과라고 합니다.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역경을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상황을 개선시킬 방법을 계속 찾는다면 마침내 그것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반해 방법이 없을 거라 지레짐작하고 포기한다면 단언컨대 절대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진짜 당연한 얘기죠. 저도 제 업무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를 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이것은 못해, 할 수 없다. 저도 잘 화는 안 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이제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경험한 적도 있고, 진짜 이거를 제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거를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생각 자체를 이건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과제는 도전해보나 마나입니다. 몇 번 경험을 해서 이 부분은 많은 공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절과 실패를 맛보더라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이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때는 한 걸음 물러나서 원인을 분석하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린 쥐에게 닥친 죽지 않을 만큼의 시련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을 때, 그때만 강인한 어른쥐로 성장시켰다. 이거는 쥐에 대한 테스트에도 있는데요. 어떤 쥐에 대해서 전기 축전기를 주고 그 쥐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 그 고통이 없는 걸 알았을 때 그런 아무런 그 통제장치도 없는 쥐와 이렇게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 어려운 부분, 스트레스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걸 경험한 쥐에 있어서는 나중에 그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큰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희망을 가르치는 법. 성장형 사고방식은 역경에 대한 낙관적 해석을 낳고 이는 다시 끈기 있게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이어져 결국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핵심은 실제로 자기 대화를 수정할 수 있으며 부정적 자기 대화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 그리고 더 중요한 행동 방식은 훈련과 지도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이장필에 대한 요약입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낙관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과거에는 동기부여 측면에서 독려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반성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일기를 쓰듯이 어떤 일을 하고 그날에 반성할 점이 있으면 꼭 복귀를 해야 그릇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제3부 내면이 강한 아이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10장 그릇을 길러주는 양육 방식. 이 양육 방식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크게 방임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권위주의형 이거를 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그립 관점에서 본 양육 방식은 어느 정도의 요구도 하면서 피드백을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강제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개념보다 어떤 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알려주고 계속적으로 코칭을 해주라고 합니다.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코칭을 해주려고 하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은 가장 좋은 방식은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그 현명한 양육 방식이라고 하는데 요구와 지지를 동시에 해주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자녀에게 그릇이 생기기를 바란다면 먼저 당신 자신이 인생의 목표에 얼마만큼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있는지 자문해보라. 그런 다음 현재의 양육 방식에서 자녀가 당신을 본받게 만들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자문해보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매우 강하다이고 두 번째 답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면 당신은 이미 그릇을 길러주고 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나부터 자라라는 것 같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 그거와 같은 얘기로 보입니다.
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죠. 모든 그리스의 전형이 현명한 부모 밑에서 자란 혜택을 누리지는 못했다. 하지만 내가 면담했던 모두의 인생에는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목표를 높게 잡으라고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자신감을 북돋아주며 지지해준 사람이 있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성장하려고 하면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부모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 사람을 북돋아주던 누군가는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마 분명 누군가는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꼭 부모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지냈는지 살펴준다면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피고 그것을 겪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직접 경험해 봐서 하는데 그것이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11장 그릿을 기르는 운동장. 나는 부모로서도 사회과학자로서도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면 바로 그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수업의 활동을 찾아서 등록시키기를 권장한다. 만약 내게 요술 방망이가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스스로 선택한 특별 활동을 적어도 한 가지씩 시키고 고등학생에게는 최소한 한 가지 활동을 1년 이상 지속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좀 성공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 경험을 얻도록 주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방임이 전부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가이드가 필요하며 특히 어떤 과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대로 정의하지 말고 좀 거기에서 뭔가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끝내버린다면 도전하지 않은 것만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12장 강력한 그림 문화의 힘. 여기서는 문화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개인의 그릿의 능력을 떠나서 그 문화 자체가 그릿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그 개인은 혹시 그릿이 불충분하더라도 그릿 수준이 낮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조직 문화에 어우러져 그릿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조직 문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어떤 본인 또는 어떤 자식이 있으시다면은 올바른 그리고 강력한 그릿을 갖게 하고 싶다면 물론 어느 정도 그 능력이 있어야 그런 조직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무조건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13장 천재가 아닌 모든 이들에게 이 장에서는 그릿에 대해서 그릿이 전부일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그릿에 대한 척도가 끈기 그리고 열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그릿이 전부일까 하는 이야기죠.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런 성공, 능력도 있지만 사람됨, 도덕성, 심성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어느 곳에 치우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심성은 기본적으로 좋으면서 그릿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릿이 인생의 전부는 이제 아닌 것이죠. 강요할 필요도 없고 좋은 심성, 도덕성을 함께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글쎄요. 뭐 그렇게 생각대로만 다 된다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게 쉽지는 않은 내용이죠. 이렇게 좀 그릿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봤는데요. 결국 이 책도 어떤 그 성장형 사고 방식, 그 다음에 이제 긍정, 그리고 낙관적 사고, 그리고 문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한 지도,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이 제일 와닿았어요. 사회공헌, 기업, 그런 것들을 통한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책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름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혹시 읽으셨다면 제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책은 읽어서만 안 되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하는 것이겠죠. 저도 실천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을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